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다양한 이슈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PO, 이 기업 공개의 따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안 관심권 밖에 있었던 IPO 시장에 지난주 상장한 미래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이 대여급 IPO가 없어서 현재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금요일날 상장된 미래반도체가 당일날 따상을 기록하고 네. 오늘도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 끝났고요. 그렇죠. 오늘 일단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 또한 따상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대비 무려 3배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이 IPO에 따른 수익률 급등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LG엔솔이 이제 상장할 당시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LG엔솔이 이제 상장할 당시에 우리가 1경 4천억이 정도가 이제 모이면서 상당히 이제 대여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 공개에 참여하게 되면 소위 따상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신조어가 좀 나타났었죠. 네. 제가 증권업계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따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는 불과 1년에 불과합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기업 공개들이 있어 왔지만 소위 따상이란 단어가 생긴 것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된 얘기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따상이라는 게 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모가가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공모가가 이제 10,000원을 기준으로 시장에 들어오죠. 시장을 들어올 때 일단 이 10,000원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네. 떨어지면 10,000원이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장이 몰리게 되면 10,000원이 20,000원이 되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을 기준으로 3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26,000원까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10,000원을 받았지만 26,000원까지 당일날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따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튀어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현상들, 2022년 하반기 때는 주로 이제 기업 공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졌었던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미래반도체가 튀어나오고 오브제가 튀어나오죠. 2020년 하반기에 기업 공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업 공개가 한 달에 최소한 대여섯 건씩은 있어 왔었던 것들이에요. 그중에서 따상을 기록했던 종목도 한두 종목 있었고 대부분이 따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게 된다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반도체를 미래반도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유통회사고 미래반도체 매출의 95%는 삼성전자 향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극대화됐었던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반도체가 상장하는 시점이 굉장히 절묘했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젠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브젠 같은 경우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할 때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뭐 한 59대 1 정도인가? 그러니까 100대 1이 안 될 정도로 기관의 관심을 못 받고 있었어요. 이 오브제라는 기업이 하는 일은 개인들과 기업의 데이터를 최적절하게 이제 분배해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AI가 붙으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네. 자, 정리하자면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회사였기 때문에 올라갔고 오브젠 같은 경우 좀 AI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는 그렇지 않다. 특히 오브젠 같은 경우는 피어그룹, 경쟁 기업 대비해서 밸류가 지금 2배 가까이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밸류 논란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어찌됐든 현재 지금 신규 상장에서 IPO급 대여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기업 공개를 할 때 기업들의 본질 가치를 따지느냐 상대 가치를 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기업을 공개할 때 본질 가치를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방송인이라고 치면 차영주의 어떤 본질 가치를 따져줘야 되는데
내가 방송이니까 난 유재석급으로 해달라. 느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대 평가를 했을 때는 기업 그 주식시장 호황일 때 네. 대여급들이 들어오는 거고 주식시장 불황일 때는 대여급들이 내가 유재석급으로 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러면 나는 상장을 안 할 거야. 그래서 대여급들이 없는 거고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소위 FI로부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은 것들을 엑시트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장에 들어오지만 이렇게 불황기일 때는 업력이 오래되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 IPO 지금 이제 또 뉴스들이 오늘 좀 쏟아지면서 일부 대여급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3프로TV가 지금 이제 하반기 때 하겠다, 마켓컬리도 하반기에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진행이 될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올 하반기에 이제 대여급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2022년 LG엔솔을 기점으로 했을 때 IPO 대여급들이 끊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끊기면 시장에 거의 막바지다라는 주식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2015년, 16년도로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때는 제약바이오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고요. 네. 제약바이오가 피크가 찍은 게 2017년인데 그때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의 IPO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020년과 2021년에 주가 급등했고 2022년에 결국 대여급들의 휘날레가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상대 가치를 따질 때는 상대 기업들의 밸류가 높을 때죠. 네. 그럴 때는 결국 주식시장의 과열 국면이다. 이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상장 기업들이 2월 달에도 한 서너 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것을 공모가를 참여해야 되느냐? 글쎄요.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원래 이제 이런 IPO 기업들은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상장되고 나서 소위 오버행 이슈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석이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엔솔처럼 1년간의 오버행 이슈가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기관들의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시긴 할 텐데 추격 매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작년 2022년 하반기에는요, 이 상장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IPO 시장들이 그만큼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었지만 이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의 따상 기록들로 인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미래반도체 오늘도 24% 급등세로 조금 마무리를 했고요.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 보신 것처럼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장 상승 시에 대여급 IPO가 조금 많았던 점 좀 감안을 해보자면 그만큼 이 시장 상황에 기업들의 상장하는 기업들의 규모가 조금 좌우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근 상장 기업들은 오버행 이슈 이후에 투자를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한 급격한 좀 너무 급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판매가를 좀 인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판매량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테슬라 주가도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를 또 치킨 게임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킨 게임에 이 승리를 좀 해야만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막대한 출혈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좀 겹치게 되는데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 메모리 부문에서 치킨 게임에 승리를 하면서 현재의 이 상황 위치를 좀 점유하게 됐는데 이 테슬라 상황 속에서의 치킨 게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영화에서 보면 두 대의 자동차가 이렇게 네. 싹 다가오다가 누가 먼저 꺾느냐라는 이제 네. 개념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부딪히면 둘 다 이제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사활을 건 게임이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업계에 몰고 온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는 게 자동차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존의 자동차 완성업계의 관행들을 보게 된다라면 신차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최소한 4년 내지 5년 동안 판매를 하고 또 새로운 신차가 나오는데 이 4, 5년 동안도 가격을 매년 하반기 때 올리죠. 지금 이제 2023년이지만
한 10월쯤 되면 2024년형이 나오죠. 네. 똑같은 그랜저, 똑같은 제네시스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2024년형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변동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이런 관행들을 글로벌 업계들이 다 이제 갖고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2022년 상반기 때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을 한 달에 무려 2차례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2월 달인데 네. 그러면서 1분기 때 가격을 3차례나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소위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신조어를 탄생시킨 테슬라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소비자들한테 통하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2022년 하반기에 중국에서부터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을 올린 거와 무색하게 최근에 가격을 인하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격을 인하한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대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번에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재화가 집에 뭐 한두 대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 10대, 20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따라서 한쪽이 시장을 뺏어가면 다른 한쪽에서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과 동남아를 제외한다라면 글로벌리 자동차는 거의 우리가 휴대폰 통신 시장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딱 한정된 이제 수요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대가 과연 GM께 팔리느냐, 테슬라가 팔리느냐, 현대차가 팔리느냐 정도지. 이게 지금 현대차도 팔리고 테슬라도 팔리고 하는 상황은 이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테슬라가 팔리는 만큼 현대라든지 GM이 이제 차를 못 파는 그런 형국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자동차 업계들도 차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기가팩토리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생산, 판매, 특히 판매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도 낮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격 조정력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대리점을 가서 어느 대리점을 가서 사나 이제 동일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영업사원에 따라 좀 이제 깎아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일 가격 정책으로 서울에서 사나 부산에서 사나 제주도에서 사나 똑같은 가격으로 차를 인도받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리점체가 아니라 딜러제예요. 우리 현대차 같은 거 제네시스를 팔 때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 대리점에게 우리는 차를 넘기고요. 대리점이 가격을 조절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격을 인하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딜러들에게 1억짜리 자동차를 8천만 원 넘겨줘도 딜러들이 1억을 받아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러제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완성차 업계들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테슬라를 이런 가격 변동성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나와요. 근데 현대차의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률은 5%에 불과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5%짜리 회사가 판매가를 30%를 내려도 영업이익률은 약 절반밖에 손이 안 되죠. 그래도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영업이익률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 인하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읽어낸 테슬라가 결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효과는 지금 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대기 수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계약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차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인도되지 못했던 차를 살 기회가 준다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라는 재화라는 것이 모델별로 호불호가 엇갈린다라는 거죠.
앞서 앵커께서 언급하신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을 놓고 본다라면 네. D램의 성능은 동일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나노급, 지금 뭐 4나노급 우리가 TSMC랑 싸우는데 그 모델의 형태는 달라도 성능은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가능하지만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굳이 나는 뭐 현대의 아이오닉을 사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 아이오닉이 가격을 올려도 나는 아이오닉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머스탱 같은 경우 전기차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자기는 자동차의 그 엔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기차 안 나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단순하게 치킨 게임을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따라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치킨 게임의 메커니즘이 자동차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테슬라가 많다 하더라도 제네시스 타는 사람은 제네시스 탈 거고 벤츠 타시는 분들은 벤츠를 타실 것이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내구재의 특성이라는 게 추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한번 구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3년, 길게는 요즘 5년에서 거의 10년 넘게도 차를 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수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이제 대기 수요 앞서 언급드렸던 네. 이게 소화된 이후에 과연 테슬라 효과가 또 나타날 것인가라는 거죠. 시점이 참 애매합니다. 네.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2020년에 이런 걸 했더라면 한 2, 3년 정도는 효과를 봤을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테슬라는 그동안 쌓아놓은 잉여 현금을 급격히 소진하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다 가능성이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재무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양날의 칼을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한두 분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어렵고요. 최소한 6개월 이상 매출 구조를 봐야 되겠고 그 사이에 버틸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이죠. 2022년 상반기에는 이 가격을 수차례 인상을 하면서 테슬라가 이 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판매가를 좀 인하하면서 판매량 급증까지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 수요까지 폭발된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인 완성차 업체에서는 기대가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여러 자동차 모델에 따른 호불호가 좀 존재하고요. 또한 추가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이 테슬라의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한번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굴지의 제약바이오 업체가 생긴 건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번에 우리가 이제 테슬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는 자동차업계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삼성바이오가 이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 수주잔고 확대를 해서 연매출 3조를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이 9,800원이니까 거의 1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대기업이 이렇게 높은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30%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게 비하면, 지금 네.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 정도라면 네. 엄청난 매출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이 지금 3조인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1조 4천억이나 증가했어요. 물론 네. 자회사 편입에 대한 효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급증했고 자산도 16조 5천억 규모로 정말 굴지의 업체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게 단순하게 매출 구조로 만든 건 아닙니다. 삼성이 제약바이오 진출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어요. 제약바이오 업계라는 게 돈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이제 제약바이오 모델은 신약을 개발해서 이 신약을 가지고 소위 재팟을 터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들이 있었죠.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전임상서부터
신약까지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SK 바이오팜이 유일한 업체일 네네. 정도로 오랫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삼성이라도 돈 갖고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네. 그래서 삼성이 나온 게 CMO 모델입니다. 위탁 생산 모델이죠. 네네. 위탁 생산은 이것은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된 상태고 규모의 경제, 소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넓은 부지에다가 쾌적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위탁 생산을 시작한 거죠. 1공장은 규모가 작게 시작했습니다만 빠르게 2공장을 넓혔고 지금 4공장까지 풀가동되고 있고 5,6공장을 송도에다가 지금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올해 말이면 5,6공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내년부터는 또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MO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공장을 건설해 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니까 1조의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성은 한쪽에서는 꾸준히 신약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하게 CMO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신약 개발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럴 때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CM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삼성바이오의 위상은 글로벌 제약사 8곳과 11종의 제품을 위탁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을 많이 들여올 수 있었죠. 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바로 유통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지금도 26개 고객과 36종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글로벌 제약 업계들이 이제 분업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뭐 얀센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글로벌 머크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과거에는 자신들이 개발해서 자신들이 생산 판매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웬만한 약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현금을 갖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이든지 전 세계에서 기술이 있는 것을 기술 이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레우켄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이미 그 기술을 사버립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 다음에 생산을 어디에 맡기느냐? 삼성바이오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유통망을 통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정확히 이런 것들을 읽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모델을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들이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바이오입니다. 네. 롯데바이오는 비상장이고요. 2025년에 상장 계획을 갖고 있고 롯데도 뭐 소위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롯데바이오도 미국의 CMO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상장 계획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네. 보는 거죠. 단 시장에 지금 크게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약바이오도 미국에 생산해라 라고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한테는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까지의 내용 플러스 미국의 급변한 정책 변화도 두루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1조 원에 근접한다 이런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전년 대비 매출이 1조 4천억 원 증가한 셈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이 CMO 부문에서 조금 현재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한쪽에서는 신약 개발을 좀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현금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CMO를 통해서 좀 자금을 조금은 끌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좀 제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후발주자로 롯데바이오가 좀 뒤를 쫓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환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30대로 좀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만 하더라도 강달러 이런 영향으로 1430원을 조금 기록하면서 이 현재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자산 시장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중간선거 이전에 1,430원에서 많은 분들이 중간선거 이후에 1,300원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도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이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1,300원까지 한번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1,200원대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니까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1,300원에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1,200원대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환율이 1,227원에 끝났으면서 1,230원도 깨진 상황이에요. 원화 강세가 이제 이루어진 것은 단순하게 이제 달러 약세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또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를 더욱더 강세로 몰고 간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1,100원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또 다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면 뭐 2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00 뭐 한 7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2월 1일 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FOMC가 이제 열리죠. 여기서 이제 미국이 25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정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이겠죠. 파월 의장이 어떠한 컨센서스를 또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3월 달에 FOMC에서 무엇이 결정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월 23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도 어떤 또 그 금리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급속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론을 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원화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 기업에서는 기업들의 채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뭐든지 서서히 움직이면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가 그 소위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달러가 다시 그러면 이제 강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달러 강세 기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가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1,2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지금보다 한 5%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환플레이 구간이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제 뭐 좀 수량은 줄어들긴 했습니다. 들어오는 게 결국 환까지 수익이 나니까 그들이 이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전문가들의 전언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외환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4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의 교체 이후에 금리 인상발.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들의 어떤 유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처럼 원화 강세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 투자가 조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 입장 신중히 검토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기대보다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